나도 읽은 것처럼 피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피오나입니다. 다 떠먹여주는 방송, 나도 읽은 것처럼입니다. 네, 첫 번째 방송이 나간 후에요.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폭발적이었냐면요. 조회수가 무려 73회고요. 좋아요가 3회고, 구독 중이 2명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조회수는 제가 10회쯤 했을 것 같고요. 좋아요는 저도 한 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독 중도 제가 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한 명은 누군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심지어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DANA 다나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피오나님 목소리 너무 반가워요. 책에 대한 수다가 사라졌다는 거 정말 공감 가네요.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앞으로 기대됩니다. 예, 이 정도로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앞으로도 이 방송은 오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책에 관한 방송을 보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책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책 소개를 듣고 얼마나 땡겨야지 그 책을 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하나는 또 너무 책을 읽었다는 전제로 얘기를 해서 그 책을 모르는 사람이나 읽지 않은 사람은 참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나도 읽은 것처럼을 밥을 다 해서 아예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아이가 미워질 때를 어, 제가 읽은 거를 잘 요약하고 또 잘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책 읽었다고 아는 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자세인데요. 그림 보이시죠? 예, 그림에 나오는 대로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출퇴근하는 전철에서 혹은 버스에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그리고 들어주시면 되고요. 결혼하신 분들 특히 애엄마, 바쁘신 애엄마들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잠이 솔솔 오는 그런 기분으로 이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들면 어때요? 다시 들으면 되죠. 네, 우선 책을 보시면 표지가 이제 초록색에 내 아이가 미워질 때라고 써 있고요. 어, 엄마와 아이 모두 상처를 남기지 않는 사춘기 극복법. 아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일단 제목이 내 아이가 미워질 때라서 혹시 그 아이를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질 때라는 제목이 좀 부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내 아이가 미워질 때라는 제목이 오히려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공감하시겠지만 내 아이가 미워질 때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미워질 때라기보다는 어쩌면 내 아이가 꼴도 보기 싫어질 때 그 제목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앤 패들러가 이 저자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줄에 예일 대학교 법학 석사를 나와서라고 써 있어요. 그냥 뭐 저도 미국 대학 잘은 모르지만 예일 대학교 법학 석사는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엄마 역할을 하면서도 은근히 참 컴플렉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배웠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이면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아이들을 잘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아이가 이렇게밖에 못한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저는 여지없이 날리게 만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그 영재 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처음에는 저는 그 프로가 그냥 영재들 나와서 잘난 척하나? 뭐 이런 생각으로 잘 안 보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
보게 됐는데 보면서 참 느낌이 묘한 게 그 영재들뿐만이 아니라 그 부모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없어졌는데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약간 그 문제아 버전이라면 영재 발굴단은 영재 버전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났다라기보다는 그 영재지만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들도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를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그 모든 영재 발굴단을 제가 다 봤거든요.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뭐 하나에 빠지면 열심히 이제 전체적으로 파는 좀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다 봤어요. 근데 그 수많은 영재들 중에서 가장 좋은 부모로 그 부모의 양육 태도 결과가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건데요. 그렇게 가장 영재를 키우면서 좋은 양육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실은 청각 장애자였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모두가 청각 장애자여가지고 저런 부모라면 어 어떻게 그 영재를 키울까라는 좀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하는 걸 보면은요 정말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어떤 그 학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구나를 새삼 그 이제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일단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엄마들한테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래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자꾸만 공부하려는 엄마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만 내가 제대로 대접받고 또 자식들도 날 무시하지 않을 거다 생각해서 바깥에 나가서 돈 벌어야 한다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책을 보시면 이 조앤 패들러 예일 법학 석사를 나온 이 엄마를 아이들이 굉장히 무시하는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아이가 엄마를 무시할 때는 엄마가 무식해서가 아니라 뭔가 좀 안에 꼬여 있는 마음이 들 때 아니면 엄마가 뭐 한 달 전에 내가 용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10,000원 덜 줬다 뭐 이런 거에 막 꼬여가지고 엄마한테 짜증 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그런 그 부모 자식의 관계는 엄마가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그런 갈등이 없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도 이 책을 보면 그런 얘기도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여동생도 굉장히 이제 그 유명한 대학에 박사까지 했는데 우리 조카가 저는 궁금했어요. 자기 엄마가 박사인 거를 아나? 이제 궁금했는데 어, 언젠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딸아이한테 엄마가 박사야. 그랬더니 딸이 박사? 그러고서 웃었다는 거예요. 아마 7, 8살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엄마가 어,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는 학력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자기 엄마로서 그냥 엄마로서 존경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분도 이제 굉장히 좋은 그 저기를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법률 강연가로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재 아이들이 16살, 11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사춘기 아이들을 둔 엄마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 책에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책 제목도 살펴보고, 그리고 저자도 살펴보고요.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의 결론은 가장 앞장에도 나와 있지만
항상 아이들 곁에 있자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항상 아이들 곁에 있자라고 이 책이 결론이 내리고 이 책이 그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사춘기쯤 되거나 아이가 크면 엄마들 많이 하는 말이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던가 아이를 사춘기 되더니 이제는 내 말도 안 듣는다라던가 그랬을 때 다들 뭐 모르는 척 해야 된다. 자식이 없는 셈 쳐야 된다. 자식에 대해서 아예 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좀 자식이 속을 썩이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정말 사춘기 돼서 꼴도 보기 싫어질 때 차라리 내가 손을 떼고 말지. 그냥 정말 방치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 부모 역할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를 지금 어렸을 때는 부모가 아이를 떨어질 수가 없죠. 아이도 부모를 떨어질 수가 없고 부모도 아이를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럴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아이가 나를 거부하고 또 나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손 놓고 그러고 있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 때 어, 형태는 다르지만 정말 아이한테 밥을 직접 먹여주고 옷을 직접 입혀주고 그런 형태는 다르지만 항상 아이들 옆에 있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겠죠. 항상 옆에 있는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자가 이 책의 그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까지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마도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게 자식을 힘들 때는 정말 그런 말 하잖아요. 내다버리고 싶다고. 그럴 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 결론은 어떤 순간이더라도 자식을 외면하지 말고 좀 형태가 다르더라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자. 그리고 아이 곁을 떠나지 말자라는 게 제가 본 이 책의 결론입니다. 자, 이 책에서 제가 봤던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세대 차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떤 엄마도 극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아무리 그 딸하고 친구처럼 지내고 요즘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은 부모 자식 간에 극복할 수 없는 세대 차이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에피소드였어요. 예, 이 저자 엄마가 딸을 태우고 아침에 등교를 시켜줄 때였대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이제 막 음악이 나오니까 엄마가 막 그 장단을 맞추면서 흥얼거렸나 봐요. 근데 그때 딸아이가 딱 한마디를 했대요. 근데 아마도 그 표현이 이제 이 책에서도 그 영어 표현을 좀 썼는데요. That's my jam 이란 그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That's my jam이라는 거는 저도 그 찾아봤더니 어 그건 내 스타일이야. 뭐 그런 그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이게 무슨 소린가 했다는 거죠. 자기가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엄마 건 내 스타일이야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책에는 해석이 이제 그 노래는 내 거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노래는 내 거야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묻죠. 야,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노래는 엄마도 부를 수 있는 거다. 너만 부르는 거 아니다. 라고 그랬더니 애가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말을 안 하지? 그래서 다시 물었나 봐요. 몇 번 이제 물어봤겠죠.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릇없게 뭐 엄마 노래하는데 뭐
네가 무슨 상관이야? 막 이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딸이 별말을 안 하고 학교를 갔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아이들 데려다 주고 와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일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을 검색을 하는데 이제 별별 그 아이들이 쓰는 그 저기 약어나 그런 게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놀란 거죠. 아, 이런 약어도 있구나.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알아듣기도 하면서 못 알아듣기도 하는 그런 젊은 애들 용어가 나올 때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뭐 마법? 이 뭔지 아세요? 어, 마을버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알겠는데 그 딱 들으면 모르겠는 그런 것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엄마가 도대체 That's My Jam이 무슨 뜻일까를 자꾸 자꾸 찾다 보니까 그게 노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엄마가 그 노래를 흥얼흥얼 하니까 엄마 그거 제목이 That's My Jam이야 라고 말해준 거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엉뚱한 대답을 한 거예요. 네 노래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설명하기 귀찮겠어요. 그래서 그 딸은 이제 무시를 하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거를 마치 탐정처럼 밝혀내고는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딸아이가 오자마자 아, 나 그거 알았다. 그 노래 제목이지? 그랬더니 딸이 상관없어요. 전 알고 있으니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세대 차이가 아닐까. 엄마가 아무리 잘하고 또 그 트렌드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세세한 대화에서 당연히 그 또래보다 얘기가 안 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던 에피소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어디 가서 아,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하면서 좀 에피소드를 써보세요. 예, 이 책에서는 또 단순한 주제만이 아니라 좀 무겁고 진지한 주제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청소년 얘기도 있지만 자살이나 이제 성적인 부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좋았고요. 정말 그 이 책을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색깔을 다르게 하고 밑줄을 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진 문장 같은데 그냥 훅 들어오는 그런 문장들이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마르거나 예쁘지 못한 나 같은 여자아이들에게 남은 선택은 공부를 잘하는 여자라도 되는 거였다. 아, 이거 제 얘기인가요? 막 싶을 정도로 그런 구절이었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 방면에서 최선을 다했다. 아버지의 예견대로 나는 예쁘지는 않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거뒀다. 나는 폴브라이트 장학금을 타냈고 변호사가 되었고 사회운동가가 되었다. 예, 이런 구절인데 이 엄마의 생각은 왜 이거를 여기서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아이들한테 성적으로 어떤 성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더 이제 나오는 구절이 나는 다른 여성들이 거식증, 가슴 성형, 그리고 질 성형을 하면서까지 사회가 정한 미의 기준에 부합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혐오감을 느꼈다. 여성들은 아름답기보다는 현명한 여성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여성들은 현명한 건 물론이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게 슬프게 느껴지지만 나 역시 여기 포함되어 있다. 나이가 들고 성숙하면서 많이 안정을 찾았지만 말이다. 예, 이 구절이 이제 성적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부분하고 연결돼서 참 와닿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 굉장히 그 잘 설명한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
나는 내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고 가르치려고 언제나 노력해 왔다. 하지만 누가 내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을 때 오로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 일을 허락해 주는 것은 친절함이 아니다. 자, 이 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비유를 많이 써먹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섹스는 초콜릿을 먹는 것처럼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초콜릿을 먹으라고 권유를 할 때 상대방이 멋쩍지 않도록 당장은 먹기 싫어도 잘 먹겠다고 받아두는 건 괜찮은데 아니면 뭐 하나 이렇게 예의상 먹어주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내 가슴을 주물러대거나 내 목구멍에 자신의 혀를 쑤셔 넣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전혀 무례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이 완전히 뭉개지고 기분이 잡치게 되더라도 상관없다. 내가 성적인 행동을 원하지 않으면 친절함 따위는 상관없이 무조건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친절과 거절은 동시에 배워야 한다. 저는 이게 성교육의 핵심이지 않을까. 그리고 딸한테 해주는 그런 그 말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딱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표현을 많이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책에서 이제 자살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예, 실제로도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 다룰 수는 없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 하나만 그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저자분이 아들이 자살한 그런 엄마를 만났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살한 사람을 보면 뭔가 원래 좀 저 사람은 달랐을 거다. 아니면 그런 기운이 있었는데 내가 못 알아차렸을 거다 등등 뭔가 그런 자살하고 연관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분도 썼지만 그렇게 보면 볼수록 너무 평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말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자살이 그 굉장히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어, 주변에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당연히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돌아보면 10대나 20대가 제일 뭔가 심각했던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사회적인 막 불만도 많고 노래 하나를 들어도 막 엉엉 울 정도로 막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10대, 20대가 지나고 30대, 40대가 되니까 그런 그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좀 더 우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저도 참 이 책을 읽을 때가 저도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던 때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많이 이제 깨달았던 부분인데 어떤 육아서들을 보면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 타임아웃을 시키라고 한다. 그 조언을 따른 게 나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근데 그래서 자기 아들 조넌이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방구석 아니면 자기 방으로 보내 벌을 세웠다. 그러면 조던은 더 심하게 성질을 부렸고 나는 더 많은 육아서를 읽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엄격하게 책을 따랐다. 하지만 조넌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랬거든요. 아이가 막 징징대고 막 짜증낼 때,
어, 그 아이 방에 놓고 문을 닫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내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 방법이 먹힐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이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방에 아이를 놓거나 아니면은 제가 혼자 방문을 닫을 때 아이가 점점 심하게 울죠. 문도 두드리고 막 우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물론 그때는 저도 감정이 너무 올라가지고 애를 팰 것 같으니까 패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분리시키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 반응이 더 격렬해지니까 그리고 막 그 격렬해진 반응을 듣는 게 힘드니까 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나올 때 기다릴 때도 있지만 못 기다리고 내가 가서 더 얘기를 하고 막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반복을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중요한 건 아이의 반응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을 하지만 아이가 징징거리거나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할 때 엄마의 역할은 그것이 더 폭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가라앉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도와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애초에 징징거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죠. 네, 아무리 엄마라도. 그래서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아이가 반응이 격렬해지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 이젠 정말 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할 때쯤이었는데, 이 책에서 저는 아, 나처럼 이렇게 이분도 고민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어, 이 책을 읽은 시기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전에도 좀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징징거려도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지켜봐 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했더니, 아이의 반응이 더 격렬해지지 않고, 물론 뭐 금방 사그러든다. 뭐 금방 뭐 헤헤거리고 웃는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 방에 혼자 두었을 때처럼 그렇게 격렬한 반응이 아니 거를 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감정 조절을 못할 때 그 옆에 같이 있어주기를 해보라고 친구가 조언을 해줬대요. 아이들은 감정이 감당이 안 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감정을 절제하는 걸 도와줘야 한다. 자기 감당이 안 되는 아이를 방에 혼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너의 감정은 나도 감당이 안 된다. 가서 혼자 해결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래요. 네. 그래서 방에 혼자 있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 불시에 부채질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방법을 바꿨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막 성질을 낼 때 엄마가 너를 위해 여기 있어 줄게. 지금 감정이 감당이 안 되지?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을게. 엄마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뭐 그렇게 말해도 애는 계속 성질을 냈대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어 아이가 이제 분노가 가라앉고 엄마의 포옹을 받아줬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참 아이가 성질내고 이럴 때는 외면하고 싶죠.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저도 그래요.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아이는 막 누워서 땡깡 부리고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이 엄마가 어딨지? 그러면 저 멀리서 막 지켜보고 있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엄마가 이해가 가죠. 오죽하면 저러고 있을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아이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저도 이제는 아이를 혼자 뭐 방에 두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혼자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를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이를 가두는 것 같기도 하고 외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지켜봐주고 계속 끊임없이 괜찮다 괜찮다 얘기해주는 식으로 하니까 모르겠어요. 아이가 더 격렬해지진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혹시 저랑 비슷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부분도 어디 가서 읽은 것처럼 아는 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할 얘기가 많네요. 예, 책 한 권에 들어있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렇게, 단순히 그냥 몇 구절 읽고, 또 그냥 들춰보고 지나가기엔 너무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어,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아이들한테 감사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의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도대체 제가 나한테 감사하는 걸 모르는 것 같다. 혹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네가 만족을 못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뭐 저는 오늘도 그랬는데요. 해가 길어지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나오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이제 놀이터를 가죠. 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놀이터 애들이 참 많은데, 놀이터를 이제 한 군데를 안 가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단지 내 놀이터를 돌잖아요. 근데 오늘은 단지 내 놀이터 도는 걸로 끝나지 않고, 아랫집, 아래 아파트 놀이터, 그 아래 아파트 놀이터, 그렇게까지 간 거죠. 그래서 한 2시간 반쯤 흘렀어요. 그때쯤 되니까 내가 너한테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때만이 아니지만요. 그런데 아이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감사해 주길 바라는 건 때에 맞지 않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이 헌신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사춘기에 있는 10대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적인 행동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예, 이거죠. 그래서 이 저자도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쓰신 책을 이제야 읽게 됐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즐거웠다.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할아버지의 놀라운 여생에 대해 직접 물어보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됐다. 하지만 내가 어려서 나밖에 몰랐고 할아버지의 관심이 없었다고 내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이 정말 잘 설명이 돼 있고 저도 이거다 싶었는데 감사란 통찰력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이고 통찰력이란 상실의 경험들을 통해 천천히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숙하지 않으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기대도 없지만 저도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감사를 할 수 있으려면 통찰을 해야 된다. 이 표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자,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마지막 장에 있는 구절은 불행이란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변화할 준비가 된 것을 가로막을 때 찾아온다. 나는 행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 이 구절이 이제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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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고 와닿는 구절인데요.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변화할 준비가 된 것을 가로막는 것. 참 많이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순응하듯이 자연스럽게 순리를 따라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정말 막으려고 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 많은 이런 그 실수를 하지 않나 싶어서 정말 아이를 잘 관찰하고 아이의 변화를 인정해주고 아이의 변화를 막지 말고 미리 바꾸려 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떠셨나요? 이렇게 들으시니까 나도 읽은 것처럼, 책을 읽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드시는지
예, 저도 생각보다 참 책 한 권에서 할 얘기가 많구나. 그리고 이 책에서 못한 얘기도 정말 정말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만 뽑아가지고 제 얘기랑 같이 이제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들은 얘기들 중에서 마음껏 어디 가셔서 책에서 봤는데 심지어 조앤 패들러는 뭐 예일대 법학 석사 엄마야 막 이렇게 아는 척 하시면서 얘기하시고 또 이 책을 소재로 대화를 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책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매개체로 나의 고민을 그리고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또 그래서 같이 해결책을 찾는 그런 수단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이제 조앤 패들러한테 메일을 보내서 답장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영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메일을 쓰는 것도 별로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고는 한데, 어쨌든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전달을 했어요. 하나는, 내가 훈육을 할 때 아이를 방에 가뒀는데, 그거를 잘못했던 것 같다. 나도 느끼고 있었는데, 당신의 책을 보니 확실히 깨달았다라는 거 하나랑, 어떠한 경우라도 자식이 옆에 있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제가 메일로 써서 보냈더니 이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맙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자식의 옆에 있어야 되고 정말 이 책의 제목이죠. 러브 인 컨템트라고 경멸의 시간에도 아이를 사랑해야 된다. 아마 이런 뜻으로 지었을 것 같은데 그녀도 컨템트한 때가 오더라도 아이를 옆에 있어주라 라는 말로 예, 메일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내 아이가 미워질 때 첫 번째 책을 마치고요. 두 번째 책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하려고 해요. 아마 이름도 알고 책 제목도 아는데 언젠가 읽어야지 하면서 못 읽고 있는 책이 아닐까 싶고요. 저도 예전에 읽은 듯한데 결국에는 최근에 다시 읽고 조금 더 이 책의 의미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에 읽자니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런 거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 한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어디 가서 읽었다고 아는 척 하실 수 있게 잘 한번 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면에도 띄워놨는데요. 댓글로 대신 읽어줬으면 하는 책을 작성해 주시면 그 중에서 만약에 제가 읽은 책이거나 제가 읽고 싶은 책이면 읽고서 정말 또 내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나도 읽은 것처럼 첫 번째 내 아이가 미워질 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오나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